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영 박쌤입니다. 또 날이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동영상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서울은 내일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감기 걸렸다고 막 약 막 드시지 마시고. 근데 요즘 뭐 독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도 아니고 뭐 인플루엔자도 아닌데 독감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감기들이.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약품 라벨의 사용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프로폴시드 위장운동 촉진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라는 약 때문에 사망한다. 의사들은 그 약이 성인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신생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복용량에 대한 정보는 없는 실정이다. 소아과 의사들은 성인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으니 어린이에게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위장운동 촉진제인 프로폴시드라는 약을 먹고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한답니다. 미국의 케이스겠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워낙 뭐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렉산더 박사에 따르면 신생아나 영아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80가지 약품 중 오직 5개에만 어린이를 위한 복용 정보가 있다고 한다. 즉, 약 6.25%만이 어린이를 위한 임상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다라고 책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약들은 임상 실험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FDA 약을 승인하는 방법을 연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때 으뜸가는 공공의 감시자이자 수호자라고 믿었던 FDA는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나는 FDA가 모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관은 모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대립도 이익도 없어야 한다. 그들의 최종 임무는 제약회사와 그들이 생산하는 약품의 규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FDA의 신약 사용 승인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예요? 그 약을 검사 받으려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 비용을 내기 때문에 FDA가 자신 있게 자기들이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약을 먹고 있는 당신이 최고의 실험용쥐다. 그랬고 실험용쥐다. 네. 이건 우리나라 이제 그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암이나 이런 이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기존의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 하면 뭐 신약이 나왔는데 뭐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임상 실험이라는 것들로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약 부작용 당신이 마지막 임상 시험 대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약물 부작용 가운데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밝혀지는 것은 50%가 채 안 된다. 좀 심각한 문제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약물 부작용 중 절반 정도가 시장에서 판매되다 발견될 수 있다는 말이다. FDA는 남아있는 50%의 신약 부작용은 어떻게 발견할 생각인가? 간단하다. 당신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약을 먹고서 이제 많은 부작용으로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뭐 다른 합병증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FDA는 승인을 취소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는 FDA가 아주 건강하거나 혹은 약품이 목표로 하는 해당 질병만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출시 사전 임상실험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에서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금만을 댈 수 있다. 제약회사는 약물 부작용을 모두 규명하여 더 안전한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만 명의 임상시험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출시 후 감시 감독에 의존한다. 결국 뭐예요? 약을 먹는 우리가 실험용 쥐라는 얘기죠.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약물 부작용은 모두 밝혀낼 수 없다. 제약회사가 그렇듯이 나 또한 아주 작은 부작용이라도 약이 시판되기 전에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는 미지의 세계일 뿐이다. 앞에서도 뭐 잠깐 언급했었지만 탈리도마이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 팔과 다리가 안 자라는 아이들 입덧이 심해서 또 뭐 입덧 방지용 약이라고 안심하고 산모들이 먹었는데 그런 이제 기형아들이 많이 출생을 하게 됐던 슬픈 사실들이 있죠.
또 그거 말고도 또 그런 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FDA가 시장에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 증거를 감당하기 어렵고 압박이 너무 심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약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아보고 드셔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약에 들어있는 그 사용 설명서, 복용 설명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때요? 그건 큰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도 진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알 만한 글씨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들도 그렇죠. 약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글씨로 중요한 것들은 써놓지 않습니까? 약 사용 설명서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미국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일부 의약품의 안정성을 알려주는 실험 대상이다. 만일 새로 나온 약을 구입했거나 무료 샘플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그 거대한 임상 시험의 일부가 된 것이다. 참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장이 끝나면서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약품의 승인부터 복용까지 모든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줄린에 대한 특정 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못된 신약 사용 승인 시스템의 사생아 레줄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해리슨 포드가 의사였는데 그 도망자로 나왔던 그 도망자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레줄린은 이제 심장약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여러 사람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게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시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FDA 심사위원회는 그레엄 박사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1대 1의 찬성으로 레줄린을 시장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원회 회원 중 3명이 워너 램버트사나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워너 램버트사에서 이 레줄린이라는 약을 만든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FDA가 의원들에게 사적 감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얼마 있지 않아 레줄린을 복용한 환자들이 간 기능 문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한 1,800명이 간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며 430명 이상이 그랬고 또 나중에는 이제 1,800명 이상이 또 고통을 받았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약들을 우리가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줬다고 먹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11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약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건 FDA도 절대 잊지 않는 사항이다. 심사위원들이 약품의 안정성에 모두 동의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약에는 위험성이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 만일 FDA가 모든 약을 만장일치가 될 때만 승인한다고 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얘기죠. 레줄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불안해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파괴적인 순환고리에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약은 태생적으로 위험하다. 잘못된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될 수도 있다. 레줄린은 FDA가 급하게 약을 승인했다가 몇 년 안에 퇴출시킨 약 가운데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 2에 이제 이 장애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의사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라는 이제 작은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11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안전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소아과 의사들은 확실한 임상 실험 결과도 없이 성인용 약을 아이들에게 써야 했다. 임상 시험은 대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신생아 환자들에게 사용해야 할 적절한 분량을 짐작해서 처방을 내릴 뿐이었다. 사람들의 위장에는 음식물을 담은 뒤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아기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식도 압으로 위산 역류를 조절하지만 조산하는 식도 압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위산 역류 현상을 흔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약을 먹고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있습니다. 근육, 그러니까 콜라겐이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120페이지에 아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몰랐던 검시관은 사라의 사인을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적었다. 이거 상당히 많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아기의 사인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프로폴시드로 인한 사망 증상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약물 부작용을 발견하는 게 참 어렵다. 약물 부작용은 일반적인 병의 증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고 바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연관성을 하지만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 아니면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폴시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얘기인데, 프로폴시드가 시장에서 철수된 것은 2000년 7월이었다. 그동안 그 약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이 들어 자발적으로 보고된 사망자 수는 300명 이상이었다. 특히 영아 사망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뭐 이게 꼭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요즘 감기에 걸리면 엄마들이 무조건 뭐 항생제를 먹인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뭐 몇 년 전에 아나킨가 뭐 그래갖고 약 없이 키운다 해서 숫가루를 먹이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약을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2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격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이 얘기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공격적이라 해서 의사라 선생님을 공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1인당 뭐 2, 3분 정도밖에 시간을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소비자들은 그냥 듣는 입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짜증을 내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요. 의사 선생님들의 의무사항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 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자시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그 답변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0년도 넘은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안질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데노 바이러스성 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4가지를 처방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다. 한꺼번에 한 박스를 먹어도 뭐 소화 안 되거나 그런 건 없다. 그렇지만 안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도 먹어야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항생제는 세균 잡는 겁니까? 바이러스 잡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세균 잡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바이러스성인데 왜 세균을 먹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안 받았습니다. 왜? 바이러스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그게 소비자의 권리이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책임감은 의사뿐 아니라 당신의 몫이기도 하다. 의사가 처방약에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말해주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약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려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또한 약물 부작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용기를 내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 소비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약의 숨은 위험들, 그래서 모든 약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FDA가 승인한 모든 약에는 약간의 이익이 있다. 하지만 모든 약은 태생적으로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도 적당히 쓰면 우리 몸에 좋은 거지만 과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거거든요. 138페이지에 심장질환은 염증성 동맥질환이지 콜레스테롤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미국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거 콜레스테롤에 대한 약인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절대라는 단어는 좀 쓰긴 그렇지만 뭐 지금도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심장 발작을 일으킨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다.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이었는데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다. 산화된 혹은 변형된 LDL 콜레스테롤만이 나쁜 것이다. 원래 있거나 자연스러운 LDL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약을 먹죠. 좀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구독을 하셔서 쭉 저기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라라는 책을 또 이렇게 풀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FDA 출시 후 감독 능력에 제한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클리만이 설명하는 것처럼 횡문근 융해증으로서의 발전은 모든 스타틴 체계의 제재에 내재된 부정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스타틴 계열이라고 하는 건 콜레스테롤 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들 대부분이 이 약이 수반하는 근육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스타틴 제제를 처방하면서도 약물 사용에 따른 적절한 주의사항이나 경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틴 제제는 간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다. FDA는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들이 환자의 기본적인 간 기능 체크를 하고 이후 6주, 12주 등 규칙적으로 간 기능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은 간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심장 뭐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해서 간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에 14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징후가 보이면 처방약이 우선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약을 먹다가 기존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면 처방된 약을 우선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심각한 반응을 초래한 약을 빨리 끊을수록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또 그래서 이제 약과 약이 만나면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화학적인 결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약회사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먹는 환자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해결한다라는 것은 먹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약이 다른 약과 섞이면 어떻게 작용할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걸 칵테일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기들 세제는 뭐 액체 세제를 쓰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돼서 뭐 고체 세제를 쓴다고 하면서 약 먹이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인다는 거죠. 161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은 자연물이 아닌 합성물이다. 기본적으로 몸에 해롭다. 예. 간은 수많은 효소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약의 독성을 제거하는 핵심 중추이다. 그런데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간을 보호하는 약을 또 첨가시키는데 그것도 간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 좀 활성화시켜 주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은 몸 밖으로 방출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간에서 몇 단계에 걸쳐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약 자체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와서 두통을 일으키듯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더 해롭다는 거죠. 특히 이 전체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간에 머물게 되면 더 위험하다. 결국 약을 먹으면 간이 해롭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쿠마딘, 그러니까 와파린, 혈전 용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16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상 시험은 사람들이 동시에 몇 가지 질병을 치료받으면서 고통받는 현실을 절대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의사들은 아주 아픈 사람들을 이미 몇 가지 다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다. 개별 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이 점점 더 많이 더해질수록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8 내지 1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되면은 쫙 뭐를 하세요? 병원 쇼핑을 하시죠. 그래서 하얀 봉다리에다 약을 이만큼씩 한 봉다리씩 갖고 뭐 일주일치 열흘치씩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그 감기긴 뭐 독감이면 뭐 힘드니까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항생제를 먹인다든지 뭐 어차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 항생제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하고 급격히 또 이렇게 추워지고 그런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